부자교육 J.L. 콜린스 즈음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쯤일까요? 당신은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부로 가는 단순한 길의 3대 조건을 따랐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빚을 지지 않았다. 두 번째, 버는 것보다 적게 썼다. 세 번째, 남은 돈을 투자했다. 이제 당신은 자산을 깔고 앉아 해마다 얼마를 써도 되는지, 얼마를 써야 돈이 바닥나지 않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4% 규칙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난 1998년 트리니티 대학교의 교수 3명이 모여 앉아 엄청나게 많은 수치를 계산했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저마다 다른 다양한 자산에 다양한 인출률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1926년부터 시작하는 인출 개시 연도에 따라 30년 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세 교수는 물가 상승에 따라 인출액을 조정하는 안과 조정하지 않는 안 두 가지도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정보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나온 아주 많은 방안 가운데 경제 매체는 딱 한 가지 안에만 매달렸습니다. 바로 인출률 4%, 주식과 채권 비율 50대 50, 그리고 물가 상승에 맞춰 인출액을 조정하는 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안을 쓸 때 전체 인출 개시 연도 중 30년이 지난 뒤 자산이 한 푼도 줄지 않는 해가 96%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전략에 실패해 당신이 가난에 빠질 확률은 고작 4%인 것입니다. 사실 이 연구가 측정한 인출 개시 연도 1926년부터 1980년 가운데 인출률 4% 규칙이 실패한 해는 1965년과 1966년 두 해뿐이었습니다. 이 두 해 말고는 4% 규칙이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개는 자산으로 남은 돈이 놀랍게 불어났습니다. 이 결과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트리니티 연구의 마지막 문장은 자산을 이렇게 구성했던 사람 대다수가 해마다 5%, 6%, 7%를 찾아 쓰더라도 문제가 없었으리라는 뜻입니다. 사실 자산 불리기를 포기하고 해마다 7%씩 찾아 썼더라도 인출 개시 연도 중 85%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달랑 4%만 찾아 쓴다는 것은 대개는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 상속인에게 엄청난 돈을 남기고 간다는 뜻입니다. 또 자산으로 30년보다 오래 먹고 살기를 기대하는 사람에게도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게다가 자산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시장이 폭락하기 직전인 2007년과 2008년 초반에 인출을 시작했다면 4% 인출 계획이 실패하고 마는 두 해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인출률을 줄이고 싶을 것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바닥이던 2009년 3월 자산 가치의 4%를 찾아 쓰기 시작했다면 운이 좋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확실한 대책을 그야말로 간절하게 바란다면, 그리고 해마다 물가 상승에 맞춰 인출액을 늘리겠다면 인출률을 4% 아래로 유지하고 주식과 채권은 75대 25 비율로 보유하세요.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인출액은 고정하겠다면 인출률을 6%까지 올리고 주식 대 채권 비율을 50대 50까지 늘려도 됩니다. 사실 연구를 진행한 교수들은 조심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만 한다면 7%까지 인출률을 높여도 된다고 제안합니다. 즉,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회복할 때까지 인출과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재무설계협회가 2010년에 발표한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표 4개가 나옵니다. 표 1과 표 2는 여러 자산 구성 방안이 인출률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보여줍니다. 표 3과 표 4는 30년이 흐른 뒤 투자 자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남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표 1과 표 3과 달리 표 2와 표 4에서는 해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출액을 조정했습니다. 표의 수익 산출에 쓴 자료는 모두 펀드 평가사인 모닝스타에서 가져온 1926년 1월부터 2009년 12월 실적으로 주식은 S&P 500 지수의 월간 총수익, 채권은 우량 회사채의 월간 총수익입니다. 표 1에서 자산 구성이 주식 50%, 채권이 50%이고 인출률이 4%일 때를 보면 30년 뒤에 자산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표 2에 따르면 같은 조건에서 물가 상승에 맞춰 인출액을 높일 때 자산이 30년 뒤 살아남을 가능성이 96%로 떨어집니다.
표 3과 표 4는 30년 뒤 자산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가를 보여줍니다. 표 3은 고정 인출액을 가정하고 표 4는 물가 상승에 맞춰 인출액을 늘린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초기 자산 가치가 100만 달러, 10억 원인 금융자산을 해마다 4%씩 찾는다고 가정할 때 30년 뒤 남은 최종 금액의 중앙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가 상승에 맞춰 인출액을 조정하지 않았을 경우 표 3의 기준은 주식 100%의 최종 금액은 156억 원, 주식 75%, 채권 25%는 107억 원, 주식 50%, 채권 50%는 71억 원이 남습니다. 물가 상승에 맞춰 인출액을 조정했을 경우 표 4의 기준은 주식 100%의 최종 금액은 100억 원, 주식 75%, 채권 25%는 50억 원, 주식 50%, 채권 50%, 29억 원이 남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액수입니다. 부로 가는 단순한 길을 따를 때 이 액수를 떠올리면 틀림없이 마음이 푹 놓일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부를 쌓을 때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금융업무대학에서 은퇴소득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트리니티 연구 논평자로 평판이 높은 웨이드 파오가 이 사실을 정말 알기 쉽게 표현했습니다. 이를테면 주식 50%, 채권 50%인 자산을 30년 동안 인출률 4%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찾으면 자산 성공률은 운용 보수가 0%일 때 96%, 수수료가 1%일 때 84%, 수수료가 2%일 때는 65%가 됩니다. 달리 말해 저비용 인덱스 펀드가 아닌 투자 방식을 이용해 부를 쌓겠다면 트리니티 연구 전망을 이용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는 은퇴자산에서 몇 %를 찾아 쓰고 있을까요? 고백하건대 거의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 계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최대한 짐작해보니 지난 몇 년 동안 인출률은 5%가 조금 넘었습니다. 첫 번째, 딸아이가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 교육비는 한 해 경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 은퇴한 뒤로 우리 부부의 여행 횟수가 급격히 늘어 관련 경비도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돈보다 시간이 없어지는 게 더 걱정입니다. 세 번째, 앞으로 몇 년 안에 사회보장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멋진 소득원 2개가 우리 부부에게 새로 생깁니다. 네 번째, 위 상황을 고려하여 더 짐작해보자면 저의 인출률은 4% 이하가 될 것입니다. 인출률 3%에서 7% 사이에서 당신에게 맞는 인출률을 선택할 때 중요한 핵심은 수치보다는 당신의 융통성입니다. 필요할 때 손쉽게 생활비를 조정할 수 있다면, 줄어든 소득을 보충할 일을 찾을 수 있다면, 돈이 덜 드는 곳으로 기꺼이 마음 편하게 이사할 수 있다면 인출률을 몇 %로 잡든 은퇴 생활이 훨씬 탄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짐작하건대 더 행복할 것입니다. 책 부자교육 J.L. 콜린스 즈음.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